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류업계의 샛별, 마켓컬리를 사례 연구로 진행한 아르곤 18팀입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기업 선정 배경과 기업 소개, 그리고 사례 개발에 초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본론은 운영 현황으로서 총 4가지 부문으로 나눴는데 운영 전략과 물류 프로세스, 품질 및 재고 관리입니다. 결론에서는 운영상 당면한 과제와 향후 해결 방안 모색으로 구성되며 사례 개발의 의의와 한계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서도 마켓컬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의 2가지입니다. 먼저 위기 상황 속에서의 유연한 사고대처 능력입니다. 올해 6월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김슬아 대표의 즉각적인 대처 방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 가능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총합 4,200억 원의 상당한 투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2가지 사례에 주목하여 저희는 마켓컬리를 사례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업 소개입니다. 올해 오픈서비에서 실시한 온라인 식료품 구매 트렌드 조사 결과 인지도 면에서 마켓컬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현재 가입자 수는 약 500만 명에 이르며 올해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 11위에 이르는 등 이제는 널리 알려진 마켓컬리지만 먼저 지난 5년간의 역사를 실적 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옆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출액의 경우 29억 원에서 4,300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적자 그래프도 보시면 손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매출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해결할 과제가 뒤따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같은 적자 심화도 있지만 그 외에 새벽 배송 후발주자와의 경쟁, 잦은 품절 현상을 꼽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례 개발의 초점입니다. 기업에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운영 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류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입니다. 저희는 기업을 분석하기에 앞서 마켓컬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트위터에서 마켓컬리에 관한 테스트 마이닝을 수행해 보았으며 그 결과 추천, 주문, 배송, 새벽, 아침, 저녁 순으로 단어가 추출됐습니다. 이때 그래프는 2가지 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추천이 중심이 된 축이며 나머지 하나는 추천을 제외한 단어들로 구성된 축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 배송을 통해 다음날 아침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마켓컬리의 주문 시스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대중이 배송 및 주문 처리 과정에 관심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영 관리로 초점을 맞춘 2번째 이유로 유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김슬아 대표에게 마켓컬리는 유통에 방점을 두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는 오프라인 마트에서의 진열대기 시간, 그리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할 때의 신선도 저하를 고려해서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물류 과정을 구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례개발팀도 김슬아 대표의 시각에 입각하여 해당 기업의 물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탐색으로 사례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 본론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운영 전략입니다. 마켓컬리는 총 6개의 운영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6가지 운영 미션으로 미루어 볼 때 품질, 고객 만족 서비스 이 2가지가 마켓컬리의 운영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벽 배송과 맞춤형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운영 전략 내용으로서 차별적 역량입니다. 마켓컬리는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핵심 역량으로서 관계적 자원을 갖습니다. 먼저 공급사에게는 컨설팅과 법적 자문을 제공하며 가격이나 레시피 개발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객에게는 품질 심사를 포함한 엄격한 CS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는 높은 재방문율로 이어집니다. 마켓컬리의 재방문율은 약 61%로 인터넷 쇼핑업계의 평균 재구매율인 29%의 2배를 넘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배송 관련 불편을 경험했음에도 마켓컬리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5%임을 통해 고객과 마켓컬리 간에 높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마켓컬리는 30대 직장인 여성을 타겟으로
신상품 제공에 그 가치를 두었지만 저번 보고서 심사 피드백을 통해 타겟 고객과 가치 전달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박길남 이사에 따르면 마켓컬리의 고객은 크게 두 가지 층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식품 구매에서 전적으로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고객과 시중에선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는 고객입니다. 저희는 후자에 착안하여 비건과 동물복지 상품 등 일반 시중에선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마켓컬리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를 새로운 타겟으로서 이들을 고정 소비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같은 운영 전략에 입각하여 본론 두 번째 내용인 프로세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이 입고되면 물류센터를 거친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물류센터에서 또 한 번의 프로세스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상품을 검수, 검품, 적치하며 총괄 피킹과 2차 피킹 총 두 번의 피킹 작업을 거친 후 포장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물류센터입니다. 현재 물류센터는 3곳을 추가적으로 오픈하여 현재 총 6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가장 먼저 재고팀이 입고된 상품을 검수, 검품, 적치합니다. 이어서 피킹 작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마켓컬리의 독특한 피킹법인 DAS가 등장합니다. 잠시 DAS와 DP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식료품 유통업체는 주로 DPS 방식을 택하는데 DAS와는 자동화 면에서 차이납니다. DPS는 자동화 설비로 인해 자연스레 자동화 수준이 높지만 DAS는 수작업 지향의 피킹법입니다. 마켓컬리의 경우 당일 입고 및 출고 상품이 많기에 셀 깊숙이 상품을 보관하는 자동화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컨베이어 벨트로 물류센터 내의 작업 흐름을 연결함으로써 자동화적 요소를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처리하는 주문의 양에서 차이납니다. DPS는 주문 건은 별로 작업을 처리하지만 DAS는 여러 개의 주문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마켓컬리의 경우 200건이 해당됩니다. 다시 물류센터로 돌아와서 총괄 피킹 작업자는 저녁 11시에 주문이 마감되면 200건씩 주문을 묶어서 필요한 상품을 한꺼번에 피킹합니다. 이렇게 총괄 피킹이 완료된 바구니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2차 피킹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2차 피킹은 이제 고객별로 피킹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바구니 속의 상품 하나를 스캔하고 전광판에 해당 상품의 색상이 뜨면 그 색상으로 불이 들어온 고객 바구니마다 제품을 넣고 불을 끕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주문된 상품이 모두 들어가면 바구니 앞에 엔드 표시가 뜨며 이 표시가 뜬 바구니는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포장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수작업 프로세스는 필수적이지만 지난번 보고서 심사 피드백을 통해 자동화 영역을 확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여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물류센터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당일 입고 및 출고가 필요한 신선식품의 비중이 높지만 점차 취급하는 제품이 다양해진 추세를 반영해서라도 자동화 설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고객이 오직 하나의 상품만을 주문한 경우엔 총괄 피킹 때문에 다른 주문들과 엮이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싱글존을 별도로 운영하여 한 개의 제품은 즉각 피킹합니다. 이렇게 피킹 작업과 포장 작업을 마친 박스는 마지막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분류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선 알파벳 ABCD 4개로 지역이 분류되며 다시 새벽 배송 기사의 권역에 따라 2차 분류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후 새벽 1시부터 출차가 시작되며 배송은 적어도 오전 7시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켓컬리의 물류 프로세스였습니다. 본론 세 번째 내용은 품질 관리입니다. 마켓컬리는 유통기업이지만 물류에만 집중하지 않고 고객 만족과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위원회입니다. 마켓컬리의 상품위원회는 상품을 직접 선별해 줬으면 하는 맞벌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며 시작됐습니다. 모든 상품들은 상품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취급되며 상품위원회는 매주 열립니다. 여기에는 대표와 MD, 마케팅, CS 직원이 참여하며 이들은 약 70여 개를 기준으로 상품을 검토하고 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의 합격률은 10% 미만이며 설령 위원회를 통과했더라도 물류센터의 검품팀이 품질 저하로 판단할 때는 판매를 중단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상품위원회 제도를 통해 고객은 마켓컬리를 믿고 상품을 구매합니다. 두 번째로 풀 콜드체인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저온 저장고에 상품을 보관했다가 파는 방식이지만 풀 콜드체인 시스템은 여기에 냉장 및 냉동 탑차를 이용해서 이동 과정에서도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재 연구입니다. 상품의 신선도에는 포장재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장재만을 별도로 연구하는 패키징 팀이 있으며 이들은 1년을 10개가 넘는 절기로 나누고 각각의 포장법을 연구합니다. 가령 전복 같은 상품은 실제 바닷물과 산소를 넣어 산채로 배송합니다. 본론 네 번째 내용인 재고관리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적절한 보유량의 유지입니다. 즉 수요보다 많이 상품을 매입하면 재고과다로 폐기율이 높아지며 반대로 충분한 상품을 준비하지 못하면 품절률이 높아져서 고객 경험이 나빠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켓컬리는 자체적으로 수요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가져다주는 멍멍이와 피드백을 기다리는 야옹이 예측하는 무당벌레로 정보를 생성 및 공유합니다. 이때 멍멍이는 데이터 전문가 20명이 운영하는 물류 예측 시스템이며 야옹이는 직원들 간에 서로 피드백을 원할 때, 무당벌레는 예측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멍멍이는 매일 오전 10시 전날의 매출과 고객 수를 직원에게 공유하고 30분 단위로 현재의 매출액과 마감 시의 예상 매출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MD가 재고 수량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수요 예측 시스템 덕분에 신선식품 폐기율을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적자 구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적자는 매년 증가 중입니다. 2015년에 54억 원의 적자 이후 작년에는 98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은 매출 총이익보다 판매 관리비가 훨씬 높은 점에 있습니다. 저희는 보고서 피드백을 통해 마켓컬리의 적자 구조를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손익계산서를 모아 판매관리비 항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급수수료와 포정비가 전체 판매관리비의 절반을 차지하며 광고 선전비까지 합하면 바로 매출 총이익을 넘어서 적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적자 개선 방안을 논할 것인데 가장 관건은 광고 선전비입니다. 보시면 2018년에 전지현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면서 이전보다 광고비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광고를 통해 100만 명의 신규 고객이 증가한 효과를 보았지만 이러한 신규 고객의 증가가 적자 구조에도 일조합니다. 컬리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는데 첫 구매 시 100원의 상품을 판매하며 배송비 역시 무료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다른 판매 상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포장비와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규 고객이 증가할수록 100원 프로모션을 수행하기 위한 포장비와 배송비도 똑같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비용 구조를 보았을 때 마켓컬리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출은 증가시키면서 광고 선전 비율은 낮춰야 합니다. 광고를 줄이면 신규 고객도 줄고 자연스레 100원 프로모션으로 인한 포장비와 운반비도 줄어듭니다. 물론 광고를 감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켓컬리 특유의 높은 재구매율에 주목합니다. 즉 이제는 기존 고객의 재구매로 서비스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수수료입니다. 정확한 지급수수료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마켓컬리가 유통기업임을 감안했을 때 이는 외부업체 택배비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자체 운반 차량의 확대와 자회사의 성장을 통해 지급수수료를 감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지난해 자회사로 택배 라이센스를 확보했지만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운반비의 경우 초기에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점차 줄어든 추세인데 이는 주문량의 증가로 배송비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한번 적자 구조 해결 방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자의 원인인 판매 관리비를 줄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규 고객과 관련된 광고 선전비를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레 포장비와 운반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급 수수료는 자체 운반 차량과 자회사의 성장으로 감축해 나가야 하며 운반비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줄어든 추세입니다. 두 번째 당면 과제는 후발주자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입니다.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의 장은 열었지만 주 이용률이 인지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에는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대기업에서도 새벽 배송에 진입하고 있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새벽 배송을 진행 중이지만 수도권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후 점진적으로 물류센터를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대도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지금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판매 관리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도권만큼은 경쟁사를 고객 전이를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앞서 운영 전략에서 비건, 동물복지 카테고리 개설 같이 새로운 타겟 고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상품 선정도 일종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마켓컬리는 온라인에 초점을 맞춰 고객 경험을 제공하지만 팝업 스토어나 생산자 농토 체험 등 이제 오프라인 장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차별점으로서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과제는 잦은 상품 품절입니다. 현재 마켓컬리는 낮은 폐기율을 보이지만 반대로 품절 현상이 잦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재고를 늘리는 건 마켓컬리의 강점인 신선도와 맞바꾸는 셈이라 현재 여유있는 재고 확보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의 고도화와 물류센터 증진이 해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추가로 물류센터가 증설돼서 늘어나는 주문량을 소화해낸다면 공급하는 기준점 자체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축적되는 데이터의 양도 증가하면서 현재보다 품절 현상을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 실무자와의 인터뷰와 물류센터 체험을 계획했지만 당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불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식 면에서 보면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대부분 2차 자료를 가공한 점이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텍스트 마이닝 기법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가능한 한 1차 자료를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또 마켓컬리의 현황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시도한 점, 김수라 대표의 입장이 되어서 당면 과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해봤다는 점에서 사례 연구로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현황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앞으로 마켓컬리가 어떻게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마켓컬리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